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정식입니다. 자, 기본교육 때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요. 오늘은 심화교육이라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장협의체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지난번 기본교육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항을 더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심화교육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심화교육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심화교육은 세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교육처럼 처음에 법적인 근거나 운영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복지사학기대 관련해서 사례 발굴이나 사례 관리하는 법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장계획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기본교육과 달리 심화교육은 좀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지루하시지 않게 수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좀 다소 딱딱하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시간으로 법적 근거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기본교육 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 다소 긴, 전에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긴 법률. 자, 이걸 줄여서 그냥 우리가 이용급여법, 보장급여법 이런 식으로 불러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보장협의체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조항을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읍면동에도 보장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읍면동 보장협의체 설치를 의무한 이유는 여러 정책을 정부에서 펴봤는데 지역에 아주 하부까지, 말단부까지 복지정책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복지정책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에서 꼭 필요한 풀뿌리 복지정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회보장급여법이 생긴 거는 제가 기본교육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래서 이제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 성격은 역시 읍면동이 구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읍면동에서 여러분들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또 보살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누가 새로 이사를 왔거나 어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이웃들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복지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러분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교육 때 제가 네 가지 여러분들의 기능 말씀드렸죠. 복지사각지대, 보호체계 구축, 자원 연결, 마지막으로 특화사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법령 시행 전과 법령 시행 후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법이 사회복지 전반에 거의 헌법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거기에 보장협의체도 들어가 있고 기타 여러 민간 기구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지관이라든지 오늘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자활이라든지 자, 모두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긴급한 어떤 사례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장급여법을 제정을 하게 되죠. 그림에 보시면 예전에는 공공전달체계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동협의체, 읍면동협의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그 헌법 같은 법 밑으로 복지사업법과 보장급여법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속해 있는 다른 민간단체나
사회복지 관련한 법인이나 기구하고 보장협의체는 근본적으로 근거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치를 해도 되고 설치가 뭐 반드시 의무화되지 않는 기구도 있고 법인도 있고 기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장협의체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어떤 그 강행 규정, 강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전달체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공전달체계. 자, 전달체계를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얼마씩 누구에게 주자라고 정했죠. 그 정한 것을 마지막에 나눠주는 사람. 그렇다고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국민들께 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눠드리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바로 전달체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전달체계는 공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간도 있습니다. 복지관도 전달체계 중에 하나고요. 자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뭐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등등 많습니다. 여성세일센터나 뭐 건강가정,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가 다 전달체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공공의 전달체계, 다시 말해서 정부가 시군에, 광역시군에 줬던 것을 다시 지자체에 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마지막 하단 부분에 있는 읍면동에 몰리더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역할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시민복지과, 저희 시청은 이런 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곳이 시민복지과예요. 자, 시민복지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저희 시는 없어요. 이제 광역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시 이런 데 있고요. 읍면동 주민센터,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매일 찾아가시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회의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복지사학지대 발굴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이 조직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랑의 열매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열매 다는 거 연말 되면 많이들 보실 수 있잖아요. 자, 사랑의 열매를 관장을 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의 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무나 모금을 할 수는 없거든요. 모금한 돈을 또 적당히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말고 민간 기구들도 모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구세군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많이 하고들 계시긴 한데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는 공동모금회를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시에는 한 개 있어요. 저희 시 규모에 비하면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만 노인복지관과 함께 하나씩 있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근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그 어떤 큰 시설을 만들어서 복지의 전달체계 기능을 하는 것이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아마도 커뮤니티 센터 같은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여기도 배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긴급 배분에 관한 부분을 이쪽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 여러 사회복지 관련한 기관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자,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전달 체계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해서 읍면동 보장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 있어요. 아까 제가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관협치기구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직은 대개 공공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읍면 동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 위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팀장이나 직원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셔서 간사 역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촉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위촉직, 제가 이제 이건 기본 교육 후에 테스트에도 문제로 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부분도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읍면동 보장예비체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위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 됐고요. 해촉에 대한 부분, 자, 위원을 위촉하는 것만큼 해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기본교육에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규정은 없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실 수 있는데 보통 2년 단위의 임기는 저희가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연임에 대한 것은 각 지역에서 알아서 그거는 정해 주셔야 되고요. 해촉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본인이 아프시거나 어디 멀리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활동을 하실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해촉을 청하는 것이 맞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거나 저희가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례회의 같은 거 갔을 때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비밀을 유지해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례회의에 얻은 정보를 다른 데 가서 발설을 하거나 그분에게 굉장히 그 어떤 인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해촉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실 경우 지금 그 시행 규칙이나 조례에는 그 자세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그 운영 세칙과 운영 매뉴얼에 보면은 공공위원장, 다시 말해서 읍면동장과 민간위원장이 협의하에 해촉을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해촉을 결의한 후 회의에서 발표하시면 해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난번 기본교육 때도 분과를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각 지역에서 반드시 분과를 좀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내년에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2개의 분과는 여러분들이 나눠 주셔야 됩니다. 발굴조사팀과 나눔 자원팀. 자, 발굴조사는 뭐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 나가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나눔 자원은 그렇게 발굴한 분들에게 자원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분과를 나눠 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볼 때 더 많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 구성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위원장님께 본인이 나는 자원발굴 쪽이 맞겠습니다라고 청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상황상 그게 어려우시다면 민간위원장과 공공위원장께서 적당히 분과를 나누셔서 분과위원들을 해당 분과로 가실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아예 위원 위촉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있는지 표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또 보시겠습니다. 자,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협의체는 협의를 하는 곳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 어떤 지침에는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기라고 하면 3달에 한 번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3달에 한 번 모이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자원을 연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 그 운영 매뉴얼에는 2달에 한 번, 다시 말해서 1년에 6회 이상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려면 제 생각엔 매월 1회 이상은 모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위원이 다 모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월 1회 정도는 만나셔야 그 지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변동 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가능하고 또 새로운 자원을 발굴했을 때 그 자원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례가 급박하고 갑자기 터지잖아요. 어떤 분이 다쳤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되셨다거나, 자, 이런 경우에 갑자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공유가 안 된다면 도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시로 회의도 해야겠지만
수시로 서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체계도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 회의 진행은 물론 민간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고요. 회의 소집은 정해놓고 정례회로 하는 것도 맞지만 위원님들 중에 3분의 1 이상 원할 경우에는 긴급회의도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님이 단독적으로 회의 소집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적위원회 과반수는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정족수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의결, 이 원칙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진 해산을 한다거나 활동을 안 하겠다라거나 이런 식의 의결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업무적인 의결을 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거를 아마 회의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 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정족수 규정을 따라주셔야 된다. 그리고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사무국에서 만들어 놓은 운영 매뉴얼에 보면 회의록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는데요. 참석자 명단 쓰셔야 되고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주요 안건은 무엇인지. 자, 시협의체에서는 대표나 실무협의체 회의를 했을 때 회의록을 발언 순서대로 다 적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요하게 논의됐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회의록 작성은 보통 그날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임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무나 서기를 한 분 선정하셔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의록이라는 것도 일종의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한 분이 계속적으로 적어야 또 보기가 편하고 연계가 잘 됩니다. 따라서 회의록은 반드시 한 분을 정해서 하시고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비치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공공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지금 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있는 지역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위원님께 회의록을 비치해 달라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록은 반드시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위원이 보고 싶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공유하실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저희 그 회의에 대한 부분을 시협의체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자, 이것은 운영 세칙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제 9조와 10조에 저희 지역에 대한 회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정기회나 임시회에 과반수 이상 반드시 출석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복지사학제대 발굴 회의의 경우에는 굉장히 급박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가 소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그 관련한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을 안 위원이 위원장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옆집에 있는 분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 했을 때 위원장님께 바로 전화하셔서 위원장님 당장 다음 주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리면 위원장님이 임시회의 요건을 갖춰서 하는 거로. 자, 원래는 5일 전에는 통보를 해드려야 돼요. 위원님들께. 그래야 당연히 나오실 수 있겠죠. 스케줄 관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건너뛰셔도 됩니다. 단 과반수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연락체계는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회의 개최, 장소, 출석한 분들, 내용, 안건, 그리고 의결한 내용 등등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자원 발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회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자원 발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좀 재밌는 부분도 준비를 했는데요. 자꾸 내용이 나가게 되네요. 자, 이 점은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회의하시면서 있었던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 그렇구나 라고 와닿으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회의하실 때 아마 그런 얘기들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의는 언제 한번 하지? 누가 소집해야 되지?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규정 꼭 기억해 두시고 하시고
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들은 좀 다과도 준비하시고, 그 인사말 하실 때 재밌는 것도 좀 미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 다음은 자원 발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원 발굴을 하는 그 그림이 지금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네트워크형 자원 발굴이 있고 단기 집중형이 있어요. 네트워크형은 지속적으로 발굴이 가능한 그런 자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지역에 큰 공장이 있어요. 뭐 과자를 만드는 공장인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딘가에 기부를 하기 원해요. 그랬을 때 읍면동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자, 우리에게 2달에 한 번씩 그러면 당신들이 만든 과자를 주세요. 라고 협의를 해야겠죠.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협의를 하셔서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네트워킹이 되겠고, 단기 집중형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급박한 상황, 지금 불이 났는데 당장 뗄 거리가 없고,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의료비가 없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해당되는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을 발굴해서 한번 이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야겠죠. 이것도 역시 예를 들면 이불 가게 하는 분이 계신데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제가 이불을 좀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분의 이불을 갖다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가서 이불 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원 발굴도 무턱대고 우리 지역의 공장에 찾아다니시면서 당신들 남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이 무엇일까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지역은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좀 말벗을 해드린다거나 시간을 같이 보낼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경우에 가가지고 그냥 과자 틱 던지고 오시는 건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많이 찾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 지역에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그 지원을 어떻게 줄 거냐. 자, 노인분들이 50명이 계신데 자원봉사자가 20명이 있어요. 순서를 정해야겠죠. 한 분씩 가서 한 30분씩 말벗을 해드리자. 이렇게 만약에 사업을 잡으셨다면 누구에게 먼저 언제 갈 것인가. 자, 이것은 위원장님이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회의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나중에 불만이나 불평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결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발굴 회의는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새로 어떤 자원이 나왔을 때는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다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 공유된 내용을 적어 놓으셨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 표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자원은 리스트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신 후에는 활동을 안 하실 수 있지만 다음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자원 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활동하기가 편하게 되겠죠.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원 발굴회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원 발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자원을 발굴할 때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제가 알아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모여진 자원을 우리가 얼마큼 1년에 모이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불이 몇 채, 뭐 과자가 몇 개, 쌀이 몇 부대, 뭐 이런 식으로 1년 계획을 세워야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겠죠.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시다면 타 읍면동과 연계를 하시기를 저는 많이 권해드립니다. 물론 자원이 충분한 지역은 그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포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편차가 큽니다. 인구나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인구나 뭐 산업 유형이나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관인과 소읍이 연계하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처에 있다면 관인과 창수, 뭐 영북이 연계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가실 수는 있을 겁니다. 또 비슷한 어떤 필요점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애들에 대한 용품이 필요한데 이쪽에는 그게 있고 이쪽엔 노인에 대한 용품이 필요한데 대신 우리는 없고 뭐 이랬을 때
서로 교환하실 수 있겠죠. 뭐 이런 방법도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여름에 저희가 그 물품 매년 하잖아요. 여름나기, 겨울나기 하는데 보시면 연계해서 같이 이불을 사셨어요. 3개 지역, 4개 지역이. 자, 이렇게 공동 구매하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협상하기가 좋겠죠. 자, 이런 것도 연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그 타읍면동은 반드시 연계를 해주세요. 읍면동 보장예비체는 봉사단체나 그 임의기구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게 아니어도 타 지역 것을 연계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원을 발굴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자원 발굴할 때 제가 아까 공동모금회 얘기를 했는데 모금회는 모금회라는 그 기구를 위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모금회 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모금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나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금해 주세요라고 모금통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자, 그거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에서 자원 얘기를 많이 하실 때 기금화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금화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예비체가 자체적으로 모금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직원이 하나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금을 담당할 수 있는 금고역을 하나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지난번 추석 때 꾸러미 나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북부 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희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자, 그곳에 저희가 기부가 온 거라든지 모금에 대한 부분을 다 그쪽 통장에 그 읍면동 보장예비체 이름으로 만들어서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CMS로 확대할 수도 있어요. 자, CMS가 뭔지 아시죠? 매월 얼마씩 자동이체가 되는 경우. 우리 지역에는 복지관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공동 모금회도 있고 이번에 새로 시랑 업무 협약을 하게 된 어린이재단도 있어요. 지역에서 필요로 하시는 곳을 하나 잡으시면 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같이 하시길 원합니다. 물론 이미 기금화 사업을 하고 있는 화연이나 소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뭐 우리가 지난번 꾸러미 모금 때 했던 것처럼 희망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읍면동은 이제 사례회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회의가 대부분은 사례회의예요.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느 리에 계신 어떤 어르신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게 사례회의입니다. 자, 사례회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런 사회복지 사례회는 물론 뭐 사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나 담당 주무관이나 사례 관리에게 그 어떤 슈퍼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야겠죠.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회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사학지대 발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사례회의입니다. 사례회의는 의논 내용을 비밀에 붙이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어르신이 뭐 가족이 이렇게 해체가 돼서 혼자 어렵게 사신답니다. 자, 이걸 멀리 알려야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사례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여러분들이 비밀로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사례관리는 원래 솔루션을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만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시에 요청하라는 얘기를 기본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 요청을 하실 때 위원장님이 그냥 덜렁 전화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답니다. 시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지 말고 사례회의를 하시면 그 사례회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서
시에 요구를 하셔야 되고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요구하시거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요구하실 때도 이러이러한 사례자가 있고 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필요하는 게 뭐다라는 걸 적으셔서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숨가쁘게 지금 왔는데요. 벌써 지금 시간이 꽤 됐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할게요.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자, 지역 특화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가 환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가 환류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욕구를 먼저 확인하신 후 지역 의제를 설정해서 저희 시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를 봐야 됩니다. 심의. 자, 심의를 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내용을 사무국에 알려주셔야겠죠. 위원장님이나 담당 주무관께서 전화로 자, 우리 이런 사업하려고 해요. 심의해주세요. 라고 하면 심의가 어렵겠죠? 그건 심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발굴한 의제를 회의록에 적으셔서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이 심의를 왜 받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기본교육 때도 언급해 드렸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 시의 조직이 동원될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그 지역 특화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균형적인 그런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비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시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기구거든요. 그 심의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지원 대상자를 지정해서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공동모금회로 지정하는 그런 어떤 순서에 대한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기부자나 기타 의사를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내겠다는 분들을 모금회로, 여기 지금 모금회만 나와 있습니다만 모금회만이 아니라 복지관도 괜찮아요. 뭐 어린이재단도 괜찮고요. 인도하셔서 거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게 여러분들이 직접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부금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서류가 있거든요. 일단 이걸 안 해보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협의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지역에 누군가 CMS를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CMS 용지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을 저희가 배분을 좀 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배분 심사 양식에 의거한 배분 심사 서류를 또 저희에게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한 것이 흔적이 남게 되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그 CM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자동이체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영수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경우는. 그런데 기업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금고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배분에 대한 부분도 제 생각에는 연간 단위로 먼저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CMS가 우리가 1년간 뭐 1,000만 원 정도가 모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1,000만 원 중에 일부는 뭐 의료비나 긴급지원 생계비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우리 지역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뭘 주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1년간의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연초에 회의를 해서 계획을 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자원 리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원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무슨 단체에 누가 집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근데 집수리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보면은 천정 전문가가 따로 있고 도배 장판 따로 있고 전기 따로 있고 뭐 이렇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사람이 속해 있는 봉사단체가 전기와 도배 장판은 된다고 했다. 그럼 그것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 가능한 양을 옆에 적어주셔야 돼요. 이 단체는 한 달에 한 가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면 1년 12가정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것을 쭉 적어 놓으시고 만약에 지원을 해주던 단체가 못하게 됐다거나 이분들이 딴 데로 갔다거나 하면 삭제를 해야겠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관리는 위원장님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겠지만 이 리스트를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공유를 또 같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트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건 우리 자원이니까 다른 지역은 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인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1부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